상상조차 할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일본이 자동차 분야에서만큼은 세계 최고라 믿어왔던 도쿄대 신입 교수가 한국 앞에서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심지어 일본 젊은이들은 앞다투어 한국행 티켓을 예매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휠체어에 의지한 아버지를 모시고 17년 만에 다시 방문한 한국에서 충격적인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고, 이내 일본 정부가 철저히 숨기려 했던 그 진실을 이 도쿄대 교수가 직접 밝혔다고 하는데, 과연 무슨 일이 있던 걸까요? 저는 도쿄대학 교육학부의 신입 교수인 36세 여성 사카모토 유타입니다. 일본의 한류 문화 열풍은 정말 장난 아닌 수준인데요.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한류에 대한 인기가 더욱 실감이 나곤 합니다. 전 어릴 적 한국과 인연이 있기도 하고 제게 한국은 참 좋은 곳으로 남아있는 곳이죠. 고등학교 3학년 시절 정말 예민할 때였어요. 이때는 뭐가 그리도 예민했는지 툭하면 부모님께 짜증을 부렸고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잠도 오지 않았죠. 하루라도 공부를 하지 않으면 성적이 떨어져 제 미래가 망할까봐 두렵기도 했습니다. 그 와중에 단체 수학여행을 간다는 소식을 접했고 전 이 소식을 듣자마자 불평불만을 털어놨죠.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무슨 수학여행을? 그것도 해외로 간다는 거야? 도대체 공부를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하루라도 진도 못 빼면 따라가기 벅찬데 정말 짜증난다. 물론 그렇긴 한데 이참에 한국 가서 머리도 싹 비우고 오면 오히려 더 맑아지고 기운이 좋아지지 않을까? 어차피 가야 할 수학여행인데 기분 좋게 다녀오면 좋지. 좋은 추억도 남길 수 있고 말이야. 저처럼 불평을 늘어놓는 친구들도 있었고 또 반대로 너무 행복해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저희들은 한국으로 수학여행을 가게 되었어요. 툴툴거리긴 했으나 막상 여행을 오니 그렇게 설레고 좋았습니다. 난생 처음 비행기를 타고 해외로 나온 거라 신기하기도 했죠.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봤던 한국은 그렇게 막 대단한 모습은 아니었어요. 그저 일본과 다른 모습이 신기했을 뿐이었죠. 다만 3학년 전교생이 함께한 수학여행이니 저희를 통솔하는 선생님들은 많이 괴로우셨을 겁니다. 수학여행 일정을 소화하면서도 늘 선생님께서는 이탈하지 말라는 말을 신신당부하셨죠. 그러던 어느 날 밤 저는 같은 숙소를 쓰던 친구 한 명과 사고를 칠 계획을 세웠어요.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자기가 너무 아쉬운 거죠. 늦은 밤이니 선생님들도 모두 잠들었을 테고 바로 근처에 있는 편의점에 가서 간식거리를 사와 과자 파티를 열자는 계획이었습니다. 저와 친구 한 명 이렇게 단 둘이 다녀오기로 했고 무사히 편의점에 도착해 과자를 한 가득 사고 숙소로 돌아가려는데 그만 길을 잃고 말았어요. 한밤중이고 말도 통하지 않는 이 낯선 한국에서 도움을 청할 길이 없어서 너무 공포스러웠습니다. 그때 한 할아버지께서 저희에게 다가왔고 어렵사리 대화를 해가며 숙소까지 안전하게 저희를 데려다 주셨죠. 그때 그 할아버지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저와 친구는 밤새도록 그 거리를 돌아다니며 무슨 일이 벌어졌을지 모릅니다. 할아버지뿐 아니라 한국에서 수학여행을 보내는 시간 동안 한국인들은 전부 친절했던 기억이 있어 한국에 대한 기억이 좋았었죠. 그래서 요즘 일본의 한국 문화가 강타하며 젊은이들이 한국에 열광하는 것을 보면 가끔 그때의 추억이 떠오르기도 해요. 저 역시 K-팝과 K-드라마를 많이 좋아하는 편이기도 하죠. 그런데 일본 정부는 이런 일본의 상황을 아주 못마땅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최근 교육책에 다케시마 강화를 하며 위안부와 같은 내용을 감추고 있죠. 다케시마 고유 영토 강화라는 주제는 일본의 역사 교육과 관련된 아주 민감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다케시마, 즉 한국에서는 독도라 불리는 이것을 두고 영유권 분쟁이 있죠. 일본의 교육과 관련된 책이나 정책에서 이 주제를 다룰 때는 일본의 입장만을 강조하고 있고 이 결과 한국과 일본 간의 정치적, 역사적 논쟁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기도 합니다. 일본에서는 이 주제가 역사 교육에서 자주 다뤄지고 있으며 특히나 일본 내에서 자국의 영토와 관련된 문제를 강조하는 교육을 하죠. 반대로 한국에서는 이 내용을 반박하고 한국의 입장으로 교육하는 아주 상반된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의 위안부 문제는 한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에서 오랜 논란과 갈등을 일으킨 민감한 역사적 사안이죠. 위안부는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 제국 군대에 의해 강제로 동원된 여성들을 가리키는 용어로 주로 한국,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에서 피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일본 정부는 한동안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거나 사과하는 것을 미루어 왔고 이로 인해 국제적으로 아주 많은 비판을 받았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교수로 있다 보니 수많은 역사를 접하고 배울 기회가 있었기에 전 왜곡된 사실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 공식적으로 부인하거나 이를 축소하려고만 하죠.
예를 들자면 일본의 교과서에서는 위안부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않거나 왜곡된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일본의 정치인들이 위안부 문제를 부인하거나 자발적이었다는 주장을 하며 피해자들의 고통을 무시하거나 경시하는 발언을 삼기도 했죠. 그러나 역사는 아무리 왜곡하고 숨긴다고 한들 진실 앞에서는 어떠한 거짓도 감출 수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일본인이지만 이런 일본 정부의 현실과 태도는 정말 부끄러울 뿐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일본의 현실이면서 일본은 항상 세계 최고라는 타이틀을 놓치기 싫어하고 그 인식을 심기 위해 더욱 한국을 의도적으로 비하하기도 하죠. 일본과 한국은 역사적으로 깊은 관계가 얽혀 있으며 두 나라 사이에서 여러 갈등과 경쟁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본과 한국은 다양한 외교적 갈등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양국 간의 긴장 관계가 형성되기도 했어요. 예를 들어 일본의 역사교육, 독도 문제, 위안부 문제 등이 외교적 갈등을 일으키면서 한국을 비하하는 발언이 나올 때가 많죠. 일본 정부는 늘 한국을 어떻게든 비난하고 비하하려 노력하지만 사실상 한국에는 어떠한 타격도 없다는 것이 팩트입니다. 심지어 일본 정부의 노력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일본 젊은 층, 일명 MZ세대들은 한국 열광에 더욱 심취했죠. K-팝은 일본의 젊은 층에게 정말 큰 영향을 미친 한국 문화 중 하나입니다. 일본에서 한국 아이돌 가수들은 정말 큰 인기를 얻고 있으며 일본 내 팬미팅, 콘서트 등을 개최할 때마다 만석을 이루고 있죠. 심지어 그들의 인기를 증명이라도 하듯 한국 제품이라면 뭐든 품절 사태가 벌어질 정도입니다. K-팝뿐 아니라 한국의 드라마와 영화 역시 큰 인기를 끌고 있어요. 특히나 넷플릭스와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의 영향으로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더욱 쉽게 접근하면서 더 많은 인기를 끌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높은 인기의 수준을 알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젊은 층의 한국어에 대한 열정입니다. 한국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한국어를 배우려는 일본의 젊은 층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실제로 제 강의를 듣는 학생들이 강의 시작도 전에 강의실에 모여 앉아 너무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기에 그 모습이 보기 좋아 무슨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냐고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르칠 교육학과 관련 공부가 아니라 전부 한국어 공부였죠. 아, 교수님, 저희 요즘 한국어 배우고 있거든요. 몇몇 애들은 과외도 받고 인터넷 강의를 듣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서로 알려주면서 같이 배우고 있어요. 아직 강의 시작 전이니 자유롭게 한국어 공부해도 괜찮죠? 강의 시작 전에 자발적으로 학생들이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걸 저는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 학생들에게 한국어 공부를 왜 하냐고 물었고 놀라운 대답이 나왔어요. 한국어는 꼭 배우고 싶어요. 한국어를 배우면서 한국에 대한 역사도 알고 싶고 저희랑 얽힌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고 싶거든요. 그리고 드라마나 영화를 봐도 더 이해하기가 쉬울 거고 전 나중에 꼭 한국으로 이민 가서 살 거거든요. 그래서 미리 한국어 공부를 하는 거예요. 맞아요. 저도 한국으로 이민 가는 게 제 꿈이라 미리 공부하고 있어요. 요즘 한국어 공부 안 하는 일본 대학생은 아마 없을걸요? 저희들끼리 모이면 일어가 아니라 한국어로 대화하기도 하는 게 하나의 유행 같은 거거든요. 학생들의 말을 듣고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일본의 젊은 층에 한국이라는 나라는 정말 깊이 파고 들어 있었죠. 한 나라의 언어를 공부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그 이유가 정말 그 나라를 좋아해서 살고 싶어서라니 충격적이었어요. 심지어 하나같이 미래에는 꼭 한국으로 이민을 갈 거라고 확신에 들어 말하는데 어쩌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일본의 현실이 더욱 좋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도대체 왜 일본의 젊은이들이 일본을 떠나 한국으로 이민을 가려는지 궁금했고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실제로 한국으로 이민을 고려하거나 실제로 이민을 가는 경우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였습니다. 일본 젊은 층이 한국으로 이민을 가는 이유는 단순히 K-팝이 너무 좋아서 한국이 좋아서라기보다는 꽤 구체적인 이유들이 있었어요. 한국은 기술 산업과 문화 산업에서 큰 성장을 이룩했으며 특히 IT, 게임, 디자인 등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분야에서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일본의 젊은 층은 이러한 기회를 찾아 한국으로 이민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았죠. 또한 한국의 대학교와 대학원 프로그램은 일본에서 공부하는 젊은이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었어요. 그리고 한국은 일본과 다른 문화적, 사회적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더욱 개방적이고 혁신적인 태도가 일본 젊은 층의 마음을 사로잡았죠. 예를 들면 한국의 다양성을 중시하는 문화와 빠르게 변화하는 트렌드, 그리고 자유로운 라이프 스타일이 일본의 젊은 층에게는 큰 흥미를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점을 알고 가장 가슴이 아팠는데 일본을 떠나는 큰 이유 중 하나가 일본의 경제 둔화와 저출산 문제, 그리고 취업 시장의 경쟁 심화에 지친 젊은 층이 가능성이 높은 한국으로 도망치듯 간다는 것이었죠. 한국은 상대적으로 가능성이 매우 높고 큰 산업이 많으며 일부 분야에서는 더 나은 직업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아픈 현실이었습니다. 이민이라는 것이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라 생각해요. 언어의 장벽 및 문화적 차이, 그리고 한국과 일본은 정치적, 역사적으로 복잡한 관계이니 더욱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선택하는 일본 젊은 층의 현실은 참 서글픈 현실이 아닐 수 없었죠. 그러다 문득 저는 일본과 한국에 대한 외국의 인지도 수치와 평판들이 궁금해졌어요. 과연 외국에서 보는 두 나라는 어떤 모습일까 하고 말이죠. 그렇게 알아본 결과 일본을 바라보는 외국의 시선은 일반적으로 시기에 따라 변동이 매우 컸고 역사적, 정치적 요인이 항상 불안정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자면 부정적인 시선들이 꽤 많은 국가에서 쏟아지고 있었죠. 그에 비해 한국은 문화, 경제, 국제 행사 등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긍정적인 이미지를 크게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한류의 영향으로 현대문화에 대한 관심도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었고 이는 한국의 국가 이미지 제고에 큰 역할을 하고 있었죠. 딱 수치와 평판을 비교해보니 비로소 명확하게 두 나라의 현 상황이 어떤지가 보였습니다. 사실 한국이 일본보다 우수한 평가를 세계적으로 받고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긴 했어요. 놀랍게도 한국은 20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불과 수십 년 만에 놀라운 성장을 이뤄내며 많은 분야에서 일본을 따라잡고 앞서 나가고 있었습니다. 1960년대만 해도 한국의 1인당 GDP는 일본의 10분의 1 수준이었는데 2023년 국제통화기금 기준으로 한국의 1인당 GDP는 일본을 추월했구나. 심지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주도하면서 일본 기업들을 압도해버렸고 한국 조선업은 세계 시장 점유율 자체가 일본이랑 비교할 수가 없는 수준이네. 그냥 월등히 앞서고 있으니 이건 뭐 비교할 수가 없는 수준이네. 뭘 비교를 해보려고 해도 한국이 일본보다 모든 면에서 월등히 앞서고 있었어요. IT 및 전자제품, 배터리 산업, K-팝과 엔터테인먼트, 우주산업, 축구, 올림픽 및 월드컵 성적 등 세세한 것까지도 앞서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최근 미국 관세로 벌어진 사태는 심각할 정도로 보였어요. 일본 차는 그래도 세계적으로 우수했죠. 실제로 일본 자동차 산업은 오랜 기간 세계적인 명성을 자랑했습니다. 1980년에서 2000년대까지만 해도 도요타, 혼다, 닛산, 마쓰다, 스바루 등 일본 브랜드가 품질과 내구성을 앞세워 세계 자동차 시장을 석권했죠. 그러나 정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한국 차들이 도약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현대차와 기아는 디자인, 성능, 품질에서 혁신을 거듭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던 도요타, 혼다와 경쟁을 하고 앞서가고 있는 상황이죠. 심지어 전기차 시대가 도래하며 현대차, 기아, 제네시스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과 유럽에서 현대와 기아의 시장 점유율이 상승하는 반면 일본 브랜드는 정체되거나 하락세 중에 있었습니다. 정말 심각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최근 트럼프 대통령과 한국의 현대 정의선 회장이 만나며 현대가 미국에 총 210억 달러, 약 30조 원을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심지어 미국은 한국에 대한 관세를 없앤다고 했죠. 여기서 문제는 바로 이거였습니다. 한국 자동차는 미국에서 무관세인데 일본은 이트 관세를 내라는 건 조금 아니지 않나? 제가 아무리 한국을 좋아한다고 한들 이건 너무 억지스럽고 형평성에 어긋나는 결정이라고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실제로 이 발언으로 인해 일본 자동차 기업들은 큰 위기감을 느꼈고 미국 정계에 로비를 시작하기도 했죠. 이 업계에 있는 지인은 이 일로 정말 골치 아파했습니다. 이번에 미국 의원들을 만나서 일본 자동차 업계가 받을 피해를 엄청 강조했거든. 근데 글쎄 미국에서 뭐라는 줄 알아? 한국은 미국과 FTA를 체결했는데 일본은 그런 협정이 없다면서 엄청 단호한 태도를 보이더라니까. 이건 진짜 불공정한 거야. 우리한테도 동등한 기회를 줘야지. 그럼 미국에서 FTA를 체결하지 않은 걸 원인으로 삼고 있다는 거야? 꼭 그렇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미국 의원들이 그 말을 하면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걸 보면 이유 중 하나라고 할 수밖에 없지. 지인에게 들어보니 제가 생각한 것보다 사태는 더욱 심각했어요. 심지어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 경제 뉴스에서 한국의 현대차가 미국 내 공장을 대폭 확장한다는 소식까지 이어졌죠.
이대로 가면 현대차는 미국 시장에서 엄청나게 큰 점유율을 독점하겠는데 일본 브랜드 타격은 물론이고 안 그래도 하락세인데 자리 자체를 잡기가 어렵겠네. 한국에서 저렇게까지 해버리면 결국 일본 자동차 업계는 직접적인 타격을 맞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니 상황은 정말 심각했어요. 일본 브랜드는 미국에 FTA 없이 수출을 하기에 관세 2.5%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으로 결국 가격 경쟁력에서 불리해졌죠. 이렇게 되면 일본 차보다 한국 차의 판매량이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져 보였어요. 실제로 미국 시장에서 도요타, 혼다의 점유율이 정체되는 반면에 현대와 기아차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죠. 또한 미국 IRA 정책에 따라 미국 내에서 생산된 전기차만 보조금 지급 대상이라는 정보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현대차는 미국 조지아에 전기차 공장을 세우며 대응 중에 있으나 일본 자동차 기업들은 아직 미국 내 전기차 생산이 본격화되지 않은 막막한 상황이었어요. 제가 관련 지식이 많지는 않으나 이 사태를 현명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분명 일본 정부에서 무작정 관세를 없애달라고 투정을 부릴 게 아닌 듯 보였습니다. 어느 정도 정보를 파악하고 다시금 지인을 만나 대화를 나눠봤어요. 내가 관세 관련해서 알아보니까 상황이 꽤 심각하던데 대응 전략이나 뭐 그런 건 아예 없는 거야? 그냥 이대로 직진하면 진짜 일본 브랜드는 자리도 못 잡을 것 같던데 말이야. 미국이랑 무역 협정을 체결하거나 특정 자동차 관세 혜택을 요구하는 방향도 고려 중에 있고 도요타, 혼다 등이 미국 공장을 확장하거나 전기차 생산을 확대해서 IRA 혜택을 받을 가능성도 어느 정도 고려하고 있는데 이게 참 쉽지가 않지. 이미 한국이 미국 점유율이 너무 높고 인지도가 너무 높아졌거든. 어렵게 대응 전략을 세우고 맞선다고 해도 솔직히 한국을 뛰어넘는 게 가능할지 모르겠어. 지인은 관세 관련해 정말 머리가 아프다며 괴로워했어요.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위로와 그저 말을 들어주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현재 일본 젊은 층들이 한국으로 떠나는 것과 미국이 한국의 손을 잡아주는 것을 보며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어쩌면 결국 일본 정부의 무능함과 회피로 인해 생긴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 언제까지 이렇게 답답한 정책만 내세울지 모르겠네. 젊은이들이 없는 나라의 미래는 그야말로 망하는 지름길인데 말이야. 귀한 인재들을 한국에 다 뺏기고 있는데 아직도 두 손 놓고 왜곡된 역사만 운운하고 있다니 이제 알 사람은 다 아는데 말이야. 참 답답한 일본의 현실이지만 제가 사는 나라인데 어쩌겠나 싶었습니다. 저라는 사람 하나가 이 나라를 바꿀 수도 없는 노릇이니 말이죠. 가끔씩 강의를 하다 보면 제게 학생들이 왜곡된 일본과 한국 역사에 대한 진실을 물을 때가 있기도 합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솔직한 진실의 역사를 알려주곤 하죠. 그리고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는 영상을 추천해줘요. 이제는 일본 정부가 꽁꽁 숨기고 회피하려는 왜곡된 역사가 얼마나 큰 잘못이고 부끄러운 건지 깨닫고 깔끔하게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바람이지만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 입장에서 부끄러운 순간들이 너무도 많거든요. 특히나 저는 신입교수라 아직은 버벅이는 것도 많고 학생들에게 매 순간 더 열정적으로 많은 것을 알려주려 노력을 하다 보니 일본의 치부를 알릴 때가 많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한국에 대한 추억을 회상하며 일본의 현실에 좌절하다 보니 시간이 금방 흘렀어요. 벌써 방학이 찾아왔죠. 신입교수라 바쁘다는 핑계로 부모님을 뵈러 한 번도 못 갔는데 오랜만에 부모님 집에 가보니 건강이 악화된 아버지의 모습이 보였어요. 아버지, 왜 이렇게 살이 빠지셨어요? 몸이 많이 안 좋으신 거예요? 왜 저한테 말씀을 안 하셨어요? 엄마라도 말을 좀 해주지. 아버지는 오랜 지병을 앓고 계셔서 늘 몸이 편찮으셨습니다. 당장 생명에 지장이 가는 정도는 아니지만 오랜만에 본 아버지께서 너무 야위신 모습이셨고 그게 마음이 너무도 아팠어요. 그래서 전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미루고 미루다 영영 부모님 모시고 여행 한 번을 못 갈지도 몰라. 그토록 꿈이라고 하셨던 해외여행을 이번 방학에 다녀와야겠어. 아버지의 건강이 더 악화되기 전에 소원이라고 하셨던 해외여행을 모시고 가기로 했습니다. 한 학기 내내 머릿속에 한국이 있기도 했고 마침 부모님께서도 한국이 궁금하다고 하시기도 해서 저희 가족은 처음으로 같이 한국으로 해외여행을 가게 되었어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난생 처음 해외를 나가보시는 거라 비행기를 타는 것부터 모든 걸 다 신기해 하셨습니다. 마치 고등학교 3학년 시절 제가 처음으로 한국을 갔던 그때의 모습처럼 너무 어린 소년소녀 같았죠. 저 역시 거의 17, 18년 만에 한국에 가는 거라 어떤 모습일지 궁금하기도 했어요. 그렇게 부모님과 인천공항에 도착을 했는데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제가 왔던 그 시절과는 완전히 다른 한국의 공항 모습에도 놀랐습니다.
정말 크고 깨끗한 인천공항을 이리저리 보며 저희 가족은 감탄을 했어요. 와, 한국은 공항부터가 다르구나. 정말 크고 멋지네. 아니, 입국 심사도 엄청 빠르고 직원들도 엄청 친절했어. 제 아버지께서 몸이 불편하신 걸 알고 직원분들은 케어 서비스를 해주셨고 덕분에 안전하고 빠르게 입국 심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일본어 소통도 가능해서 언어의 장벽 없이 원활하게 대화할 수 있었죠.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인천공항은 세계 최고 수준의 공항으로 평가받고 있더라고요. 최신식 터미널에 자율주행 전동 카트, 얼굴 인식 출입 시스템 등 최첨단 기술들이 있는 수준 높은 시설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빠르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서 확실히 다른 나라보다 대기 시간이 짧아서 좋았어요. 면세점 규모도 세계 최대 수준이라 쇼핑하기도 좋고 공항 내 편의시설이 정말 다양했습니다. 레스토랑, 휴식 공간, 영화관, 스파, 무료 샤워실, 무료 인터넷, 캡슐 호텔 등이 있었죠. 무엇보다 한국의 인천공항이 정말 대단하다 느낀 것 중 하나가 바로 항공기 정시 운항률이 우수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기상 문제나 시스템 문제로 인한 지연이 우수할 정도로 적었고 운항 스케줄을 잘 지키는 나라였죠. 공항만 와도 벌써 만족스럽네. 한국이 이렇게 좋은 곳이구나. 보통 공항을 보면 그 나라가 어떤 곳인지 알 수 있거든. 가족들이랑 와서 좋은 건 둘째치고 소문으로만 들었는데 대단하긴 하네. 부모님은 공항에서 나가질 못하실 정도로 인천공항에 반하셨어요. 제가 한국에 정말 반했던 이유는 사실 따로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오래 걸으시면 힘들어 하셔서 휠체어를 타고 여행을 하셨는데 한국은 곳곳에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을 위한 전용기 같은 것이 설치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지하철을 탈 때도 버스를 탈 때도 또 택시를 탈 때도 다 도움을 받을 수 있었죠. 심지어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일본어로 방송도 나오고 화면도 나와서 저희가 내리는 역을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다소 복잡한 일본의 지하철에 비하면 직관적인 시스템이라 편하게 이용하기도 했고 환승 덕에 비용 절감을 하며 경비를 아낄 수 있어서 좋았어요. 한국에 와서 좋았던 점이 너무 많아서 다 정리할 수 있을까 싶을 지경입니다. 일본에서는 비싸거나 먹기가 어려운 한국 요리를 본고장에서 정말 마음껏 풍족하게 먹을 수 있어서 좋기도 했죠. 삼겹살, 불고기, 닭갈비, 찌개, 길거리 음식 등 일본보다 양도 많고 맛도 있는데 가격이 훨씬 더 합리적이었어요. 특히 일본 유튜버들 사이에서 엄청나게 화제이던 한국의 길거리 음식인 붕어빵과 호떡을 저희 가족도 먹어봤습니다. 찬바람 불 때 먹으니 더 맛있는 것 같죠? 한국에서는 이 길거리 음식들이 엄청 인기래요, 겨울마다. 우리 일본인들도 이거 먹고 싶어서 한국에 올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부모님은 한국에서 보내는 시간 내내 정말 행복해 하셨어요. 이렇게 저희 가족이 힘든 여건 속에서도 여행을 할 수 있던 것은 솔직히 한국인들의 배려 덕이었습니다. 식당을 들어가도 휠체어를 끌고 들어가면 사실 일본에서는 반겨주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은 외식을 자주 안 했었죠. 그러나 한국은 달랐어요. 입구에서 저희를 보자마자 오고 나가기 쉬운 자리로 안내를 해주고 바로 의자를 치워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도록 자리 배치를 해주셨죠. 이런 한국인들의 친절함 덕에 저희 가족은 안전하게 여행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또 일본에 비하면 한국의 속도는 훨씬 빨랐습니다. 카페를 가도 식당을 가도 빨리빨리 문화가 있는 한국은 주문 즉시 메뉴가 나올 정도였죠. 저희 부모님이 가장 신기해 하신 것은 바로 음식점에서 반찬이 무한으로 무료 리필이 가능한 것이었어요. 일본은 하나하나 다 돈을 지불해야 하거든요. 세상에 이 많은 반찬을 다 그냥 공짜로 주는 거야? 심지어 더 먹을 수도 있고 한국은 이걸 왜 공짜로 주는 거지? 일본이었으면 벌써 이 반찬값만 해도 돈이 얼마야? 나는 돈 내야 하는 줄 알고 안 먹겠다고 한 거였거든. 일본에서는 없는 한국의 문화들을 접하며 저 역시도 신기하고 좋았습니다. 참 정겨운 한국만의 느낌이 좋았어요. 또 신기했던 것은 서울의 반전의 매력이었죠. 서울의 빌딩 숲은 마치 첨단 도시 같은 느낌이 들고 세련된 느낌이었지만 또 반대로 한옥이 어우러진 전통미가 살아있는 아주 특이한 경관이 인상 깊었습니다. 북촌 한옥마을도 경복궁도 야경이 멋지던 남산타워도 어느 것 하나 빼놓을 수 없을 정도로 저희 가족들에게는 소중한 추억이었죠. 오래도록 걸어 다니고 밖에서 온종일 있으니 힘이 들 법도 한데 저희 부모님께서는 너무 좋으신 나머지 힘든 것도 모를 정도로 한국에서의 시간을 즐기셨어요. 조금만 더 빨리 모시고 올 걸. 우리 엄마 아버지 한 살이라도 더 젊으셔서 건강하실 때 모시고 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괜한 후회가 들 정도로 정말 이제 모시고 온 게 죄송할 정도로 행복해 하셨죠. 30대인 저도 하루의 일정을 마치고 나면 발이 다 아프고 힘든데 부모님은 오죽할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호텔은 일본과 비교할 수준이 아니었죠.
일본의 호텔들은 대체로 작고 좁지만 비싼데 한국의 호텔은 훨씬 저렴하지만 넓고 퀄리티 자체가 남달랐습니다. 저희 가족들이 머무른 숙소만 해도 침대가 3개의 거실도 따로 있었고 욕조가 있어서 하루의 묵은 피로를 반신욕으로 마무리를 할 수 있었어요. 또 화장실 변기에는 손잡이 같은 게 있어서 다리에 힘이 없는 아버지께서 변기를 이용하기에도 편하셨다고 했습니다. 화장실 자체도 크고 널찍해서 아예 아버지는 휠체어를 타고 들어갔다 나오기도 하셨어요. 얼마나 여행이 행복하고 즐거웠는지 마지막 날 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리는데 아버지께서 눈물을 훔치셨죠. 갑자기 눈물을 흘리시길래 깜짝 놀라서 바라보고 무슨 일인지 여쭤봤는데 아버지께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내가 살아생전 이렇게 좋은 곳에 와볼 줄은 꿈에도 몰랐어. 다 늙어서 거동도 힘든 노인네라 일본에서도 나를 귀찮은 노인네 취급하는데 어떻게 외국인 한국인들은 나를 그렇게 따뜻하고 친절하게 대해주는지 참 곱씹을수록 내가 가슴이 저려오네. 아버지 놓고 왔으면 더 편하게 여행했을 텐데 어려운 결정해준 우리 딸한테도 고맙고 여러모로 너무 행복하고 감사해서 갑자기 눈물이 나네. 아버지의 눈물에 온 가족이 행복한 눈물을 흘리며 저희 가족의 한국 여행은 끝이 났어요. 먹먹함과 한국 여행의 여운은 생각보다 정말 오래 갔습니다. 일본에 돌아와 일상을 보내고 있는 지금까지도 저는 일본 젊은이들이 왜 일본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가는지 이해가 갑니다. 막상 한국을 직접 가보니 더 많은 관심이 생겼고 제가 관심을 가지지 않으려 해도 이미 일본 SNS, 온라인, 오프라인에는 한국 문화가 아주 널리 퍼져 있고 그 강세가 어마어마하죠. 이 와중에도 끝까지 가리고 회피하려고만 시도하는 일본 정부의 행동이 참으로 못나 보이고 부끄러울 뿐입니다. 일본 정부는 정말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일본 정부 빼고 이미 전 세계가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앞으로 한국은 더욱 성장할 것이고 일본은 점점 더 낙후한다는 사실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트럼프도 결국 한국의 손을 더욱 꽉 잡은 것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없지만 한국에 다녀오고 한국을 노래하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며 아름다운 한국의 사계절을 다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려 합니다. 이번 꽃이 피는 봄이 오면 또 다시 모시고 한국에 짧게라도 다녀올 예정인데 그때는 저번 한국에서 못 먹고 온 된장찌개를 꼭 도전해보고 싶어요. 정말 많은 것들을 먹느라 배가 터질 것 같아 못 먹은 게 자꾸만 눈에 밟혀서 이번에는 꼭 가족들과 꽃이 핀 한국에서 된장찌개를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저희 가족이 여행하는 동안 많은 도움을 주셨던 한국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 인사를 대신 전하고 싶어요. 진심으로 너무 감사했고 덕분에 저희 부모님께는 평생 잊지 못할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번 봄에도 저희 가족을 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빨리빨리 이쪽으로 빨리요. 한 무리의 영국인들이 허둥대며 한 한국인으로 보이는 남성의 다급한 목소리에 맞추어 재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 외국인들은 한국말을 알아듣기라도 했던 것일까요? 과연 무슨 일이 있었기에 수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인의 목소리에 반응하고 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런던에서 살고 있는 엘리너 스털링입니다. 다들 영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신가요? 사실 저는 이전에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는 잘 몰랐었답니다. 지금은 누구보다 잘 알지만 말이에요. 물론 지금은 영국 사람들 대부분이 한국에 대해 잘 알고 있고 한국의 문화가 꽤나 멋지다고 생각하며 따라하려 난리들을 쳐대는 탓에 한국에 대해 잘 안다고 말하는 것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저는 진짜예요. 유행 때문에 잘 알고 있는 게 아니고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꽤나 진심인 편입니다. 왜냐고요? 제가 만났던 특별한 사람, 바로 윤지호 씨 때문이지요. 지호를 처음 만난 것은 몇 년 전이었습니다. 코로나가 막 없어지고 슬슬 나라들 사이의 경계가 풀어지기 시작할 무렵 저희 영국에서도 다양한 글로벌 행사들이 다시 개진되고 있던 참이었어요. 저 또한 그 물살에 합류하는 게 당연한 일이었죠. 제가 일하던 곳이 바로 영국 런던에 소재한 비영리 국제교육단체였거든요. 한동안 코로나 탓에 뜸했던 행사들이 다시 열을 올리기 시작했고 저 또한 코비드 사태 이후 처음으로 비대면이 아닌 오프라인 행사를 개최하게 되었다는 사실에 꽤나 들떠있던 상태였습니다. 제가 이때 준비했던 행사는 각국의 교육자들이 모여 세계적인 교육 방향성에 대해 논의하는 국제교육 포럼 자리였어요. 수많은 과정을 거쳐 이제 개최할 일만 남은 상태였죠. 그날은 모든 준비가 완벽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모인 교육 전문가들, 정부 관계자들, 그리고 여러 명망이 있는 학자들이 런던으로 속속 도착했고 모두가 오랜만에 오프라인 행사에 기대가 커 보였어요. 행사 장소로 예약된 호텔도 런던에서도 손꼽히는 고급 호텔로
우리는 그곳에서 수개월간 준비한 교육 포럼을 성공적으로 치러낼 계획이었죠. 하지만 행사를 불과 몇 시간 앞둔 아침, 호텔 측에서 갑작스러운 통보를 받고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고 말았습니다. 바로 코로나로 인해 정부의 새로운 방침이 내려졌고 호텔이 모든 대규모 행사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었어요. 순간 저는 머릿속이 새하얘지며 패닉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런던까지 비행기를 타고 넘어온 해외 인사들은 이미 도착해 있었고 포럼은 당일 저녁에 열릴 예정이었거든요. 안부를 물어오는 수많은 전화 속에서 저는 물론 행사팀 모두가 당황하며 서로를 향해 불안한 눈빛만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라 당황스러웠고 누구도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못한 채 갈팡질팡할 뿐이었어요. 몇몇 팀원들은 차선책으로 일정을 미루거나 호텔과 재협상해 후일을 기약하자는 의견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어쩌겠어요? 여긴 영국인걸요? 우린 한때 유럽 국가 중 하나였다고요. 당연히 그저 어쩔 수 없다는 분위기가 팽배해졌죠. 상황을 탓하는 사람들, 무거운 한숨만이 행사장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그냥 이렇게 포기할 수는 없죠. 한 직원이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처음 듣는 목소리에 누구지? 싶어 그를 바라보았어요. 그는 간간히 지나다니며 마주치곤 했던 한 아시아인 직원이었어요. 그의 목에 걸린 명찰 목걸이에는 지호윤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죠. 처음으로 제대로 보는 그의 이름이었어요. 그는 젊은 새내기 직원이었고 그동안 조용히 서류만 정리하며 행사 준비를 돕던 사람이었거든요. 솔직히 저는 그가 그저 어리고 뭘 잘 모르는 열정만 가득한 어리버리남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뾰족한 수도 없으면서 무슨 이라고 한숨을 같이 내쉴 뿐이었죠. 그런데 그는 누가 지시를 내리기를 기다리지 않고 바로 전화기를 들더니 어딘가로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다른 대체 장소를 빠르게 물색하기 시작한 것이었죠. 당연히 당일 행사였던 데다가 워낙에 많은 인원이 들어가야 했기 때문에 장소를 찾는 일은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전혀 당황한 기색 없이 스마트폰을 꺼내들더니 호텔과 컨벤션 센터를 검색하고는 갑자기 팀원들을 모아 회의를 요청했습니다. 캐롤리나, 여기로 전화해주세요. 조는 여기로, 마비는 여기로. 간단하게 인원과 시간만 공유하시고 안 된다고 하면 바로 다음 컨벤션으로 전화해주세요. 빨리 옮기면 행사를 제 시간에 열 수 있을 겁니다. 자, 움직이세요. 빨리빨리. 순식간에 그는 팀원들에게 장소를 분배해주고는 화이트보드에 표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디가 되고 안 되고 어디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만 되고 어디는 몇 명까지가 되고 이런 내용을 기록하라고 했죠. 어린 그의 지시에 모두가 놀란 듯 했지만 우선은 당장의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급했기 때문에 다들 뭔가에 홀린 것처럼 그의 말에 따라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전화를 걸며 장소를 물색하는 팀원들을 내버려두고 이번엔 그 옆에 다른 팀원들에게 장비와 자료를 옮기도록 준비시키기 시작했어요. 빨리빨리. 그는 계속해서 빨리빨리를 외쳤어요. 빨리빨리는 한국말로 패스툴을 뜻한다고 말하며 웃더군요. 저는 전화 쪽 팀이었는데 솔직히 처음엔 저도 놀라기도 했고 내심 좀 건방지다는 생각도 하긴 했지만 이때 문득 그의 빨리빨리를 들으며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거 안심된다는 생각이요. 왠지 모르게 그 순간 이 남자가 있다면 오늘 포럼이 무사히 해결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0분 뒤 실제로 호텔 하나가 예약이 가능하다고 답변을 해왔습니다. 그 많은 인원을 준비하기란 호텔 측도 쉽지 않았을 텐데 말이지요. 우리는 모두 환호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다행히 큰 산 하나 넘었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잠시 후 반전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지금 안 쓰던 세미나실을 다시 열어주려고 보니 시설이 제대로 동작하지 않아 예약을 소화할 수 없을 것 같다고 하더군요. 그럼 그렇지. 순간 분위기는 다시 무거워졌습니다. 그러나 지호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곧바로 그 다음 후보지에 전화해 빠르게 예약 가능 여부를 물어보았어요. 몇 번 안 돼요. 또 다시 장소를 약속받았지만 그마저도 곧바로 다시 전화가 와서 역시 당일은 안 되겠다고 취소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저는 역시 당일 예약이 가능한 곳은 없다고 생각하며 고개를 저었어요. 그리고 지회에게 다가가 어깨를 잡으며 말했죠. 아쉽게 됐지만 정말 수고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지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호는 절 바라보며 바로 전화를 받았어요. 어디였냐고요? 바로 지호가 맨 처음에 전화했던 호텔 컨벤션이었습니다. 몇 번의 응답이 오가고 잠시 후 지호는 절 보며 씩 웃더니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말하더군요. 런던 중심부 대형 컨퍼런스 센터라고 말이죠. 우리 팀원들은 당황해 지호에게 사실이냐고 물었어요.
그곳은 규모와 설비 면에서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곳이었고 오히려 처음 계획한 호텔보다 더 나은 장소였거든요. 지호는 문제없이 가능하다는 확답을 받았다고 했고 우리는 모두 환호했습니다. 이게 가능하다고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가 아니었다면 그날의 행사는 연기되었을 거예요. 아니, 어쩌면 그 해를 건너뛰게 되었을지도 모르죠. 말도 안 되는 크나큰 손실을 입게 되었을 것은 물론이고요. 저는 그때 알았어야 했습니다. 이 빨리빨리 윤지호라는 한국인의 진가를 말이죠. 이후 모든 행사가 잘 해결되고 나서 우리 팀원들은 프로젝트 성공을 자축하기 위한 파티를 열기로 했습니다. 각자가 가장 자신 있는 음식을 준비해와서 가볍게 즐기는 포트럭 파티를 열참이었죠. 소소한 모임이었지만 모두가 빠짐없이 참여하는 자리였어요. 각자 가져온 음식과 음료들이 테이블에 놓였고 분위기는 나름 화기애애했습니다. 그런데 파티 시작 전 지호가 조금 늦었다며 웃으며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그의 손에는 커다란 박스가 들려 있었어요. 다들 그래봐야 라자냐, 미트파이, 퀘사디아 등을 준비해왔던 터라 그가 들고 있던 박스는 단연코 눈에 띌 수밖에 없었죠. 그를 보며 한 팀원이 이게 뭐냐고 물었고 지호는 어깨를 으쓱이며 말했습니다. 한국의 대표 음식이요? 라고 말이죠. 헉, 한국의 대표 음식이라고? 저는 그의 말을 듣고 잠시 당황했습니다. 한국 음식이란 말에 솔직히 걱정이 들었거든요. 이전부터 한국 음식이 맵고 냄새가 강하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었어요. 특히 파티에 참석한 몇몇 사람들은 한국 음식을 한 번도 접해보지 않은 이들이었고 대부분의 직원들은 벌써부터 지호의 곁에서 슬금슬금 멀리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지호가 짜잔 소리를 내며 박스를 열었어요. 그가 박스를 열자마자 그 옆에 있던 베일리라는 팀원이 상자 안은 보지도 않은 채 눈살을 찌푸리더니 코를 막으며 소리쳤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열면 어떡해요. KFC나 사오지. 김치 같은 건 아주 끔찍한 냄새가 난다던데 이 빨간 건 뭐죠? 이거 먹어도 괜찮은 거 맞나요? 그 순간 파티장에 있던 사람들 사이에 미묘한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아무리 솔직한 사람이더라도 베일리의 말이 좀 지나쳤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람들은 은근히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베일리는 멈추지 않고 굳이 더 말을 얹었습니다. 정말 싫은 표정이었어요. 전 솔직히 그런 냄새 나는 음식은 질색이거든요. 제발 그런 거라면 제 앞에서 좀 치워주세요. 그런데 그때 저는 지호의 의미심장한 표정을 보고야 말았습니다. 기분이 나쁠 법도 한데 지호는 장난스럽게 씩 웃음을 지어 보이더군요. 그리곤 테이블 위에 상자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KFC요? 이건 한국의 양념치킨입니다. 양념치킨? 뭐라 발음해야 할지도 모르겠는 그 말에 사람들이 웅성대며 서로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괜히 먼저 먹었다가 맛이 이상하면 어떡하지 하는 눈치였죠. 솔직히 저도 조금 긴장하고 있었어요. 아, 이러다가 분위기 완전 망하는 거 아냐? 하는 걱정이 들었죠. 지호, 왜 하필 한식이야? 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그 순간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치킨을 한 조각 집어들고 입에 넣더니 눈이 동그랗게 커지면서 외칭합니다. 잠깐, 이거 완전 미쳤는데? 사람들은 그를 보며 되물었죠. 뭐가 미쳤다는 거냐고 말이에요. 그는 순식간에 닭다리 하나를 음미하며 콧노래를 흥얼거리기 시작했어요. 와, 진심. 다들 안 먹을 거면 먹지 마. 이거 내가 싸가야 될 것 같아. 그는 입술에 가득 양념을 묻힌 채 소리쳤어요. 그 한마디가 신호탄이었습니다. 순식간에 사람들의 손이 치킨으로 몰리기 시작했고 각자 한 입씩 먹어본 사람들은 모두 환호성을 내지르기 시작했어요. 지호가 준비한 양념치킨은 그야말로 환상적이었거든요. 매콤하면서도 달콤한 양념이 입안 가득 퍼지며 지금껏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맛에 모두가 압도되고 만순간이었어요. 치킨을 먹은 사람들은 연신 손을 멈추지 못했고 말 그대로 그 맛에 환장해버릴 지경이었습니다. 심지어 아까 코를 막던 베일리조차도 결국 호기심에 한 조각을 집어들고는 입에 넣더군요. 어떻게 됐을까요? 네, 그녀의 표정이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이게 정말 한국 음식이에요? 베일리는 두 눈을 크게 뜨고 놀란 듯 물었어요. 그리고는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치킨을 먹기 시작했죠. 진짜 맛있네요. 아까 제 말은 잊어주세요. 이건 우리 엄마가 해준 치킨보다도 맛있어요. 저는 베일리의 말을 들으며 지호가 왜 이렇게 큰 박스를 가져왔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지호는 모두가 이렇게 양념치킨에 빠져버릴 줄 이미 알고 있었던 거겠지요. 모두가 지호의 양념치킨의 마법에 빠져들었고 파티장에는 웃음소리가 가득히 차올랐습니다. 저는 얌전해 보이면서도 이렇게 계속해서 거대한 바람을 일으키는 지호가 멋져 보였습니다. 그래서 다가가 그의 어깨를 잡으며 말했죠. 모두 당신 치킨에 미쳤어요. 완전 성공.
그렇게 파티는 점점 더 무르익어갔고 분위기는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사람들은 펀치를 마시고 춤을 추며 즐거운 한때에 빠져들고 있었어요. 시끌벅적한 분위기 속에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죠.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방 안에 울려 퍼진 화재 경보음에 모두가 순식간에 얼어붙어버리고 말았어요. 처음에는 모두가 잠시 멈칫하며 장난으로 생각했지만 곧이어 연기가 방 안으로 스멀스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걸 깨달은 순간 파티장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지고 말았어요. 사람들은 당황해하며 출구 쪽으로 몰려들었고 일부는 소리를 지르며 우왕좌왕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역시 머릿속이 하얘지며 사람들을 진정시키려고 노력했지만 사태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었어요. 출구가 열리자마자 빠르게 연기가 집안 안쪽부터 채우기 시작하고 있었거든요. 여긴 지금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우린 고층에 있다는 사실이 떠올라 마음이 급해지고 있었습니다. 빨리 도망쳐야겠다는 생각만이 머릿속에 가득히 차올랐죠. 그때 저 멀리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 저쪽 방에 아이가 있어요. 아이라고?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방 안에 갇혀있는 아이가 있다는 소리에 모두가 일순간 멈춰 섰어요. 그 사람이 가리키는 방 쪽은 출구와 반대편인 방향이었습니다. 출구에서 쏟아져 들어오는 연기가 다 그 방 쪽으로 들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누구도 반대편으로 갈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도대체 웬 아이가 있다는 거지? 하고 생각하던 찰나 다른 직원이 외쳤습니다. 그 아이 베일리의 아이야 라고 말이죠. 저는 하고 깨달음의 비명을 외쳤습니다. 베일리는 아까 아이에게 먹일 음료수를 사러 간다며 나간 상황이었거든요. 저라도 당장 아이를 구하러 가야 한다고 생각은 들었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도 술도 취해 있었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때 저 출구 앞쪽에서 누군가 다급하게 달려나오더니 저를 지나쳐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그 방으로 달려가는 모습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아무도 미처 말리기도 전에 그는 이미 연기가 자욱한 방 안으로 사라졌죠. 모두가 그가 무사히 돌아올 수 있을지 불안해하며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잠시 후 그 남자가 아이를 안고 방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는 연기에 그을려 있었지만 아이를 꼭 품에 안고 있었죠. 그는 바로 지호였어요. 저는 소리를 내며 입을 턱 막고 말았죠. 그러자 지호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나가, 빨리 나가세요. 빨리빨리. 빨리빨리라고? 맞다. 빨리빨리. 모두가 일제히 지호의 목소리에 정신이 든 듯 다시 미친 듯이 출구로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도 불은 빠르게 출동한 소방서 직원들에 의해 진압되고 있었고 우리는 모두 무사히 밖으로 나올 수 있었어요. 건물 밖으로 나오던 저는 문 앞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몸부림을 치고 있는 베일리를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베일리에게 달려가 아이는 무사하니 걱정하지 말라고 그녀를 위로했죠. 잠시 후 제 뒤로 지호가 아이를 안고 나타났습니다. 베일리는 그 모습을 보고는 다리가 풀린 듯 주저앉으며 아이를 받아 안고는 눈물을 쏟았습니다. 베일리는 몇 번이고 지호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떨리는 어깨로 울음을 터뜨렸어요. 지호는 그런 베일리가 오히려 안쓰러운지 그녀의 앞에 앉아선 어깨를 두드리며 그녀를 위로했습니다. 그리고는 말했죠.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어요. 라고 말입니다. 저는 그런 그를 바라보며 깊은 감명을 받아 같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어요. 도대체 이 젊은 남자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궁금할 지경이었죠.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지호는 단순히 끝내주는 양념치킨 요리사가 아니라 진정한 용기와 따뜻한 마음을 가진 한국인이란 것을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지호와 저는 한국에서 열리는 국제교육 포럼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영국에서의 성공적인 행사를 마친 후 이번에는 한국에서 개최되는 행사였죠. 지호는 간만에 한국에 간다며 한껏 즐거워 보였어요. 저 또한 지호와의 우정으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궁금해지고 있던 때였기 때문에 꽤나 반가운 일이었죠. 그렇게 10시간이 넘는 비행 시간을 견뎌 도착한 한국. 저는 완전히 넉다운되어 숙소에만 누워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지호는 제게 전화를 걸어 한국까지 왔는데 왜 누워만 있냐고 닥달을 하더군요. 자기와 함께 끝내주는 곳에 가자고 저를 꼬시기 시작했어요. 저는 한숨을 내쉬었지만 솔직히 내심 궁금하기도 했기 때문에 지호를 따라 나서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끝내주는 곳이라고? 엄청난 맛집을 데려가려나? 아님 근사한 클럽이라도?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설레이는 마음으로 지호를 만나러 갔죠. 그런데 들뜬 얼굴로 지호가 저를 데려간 곳은 바로 아차산이었어요. 저는 너무 황당해 말문이 막혔죠. 이게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물었더니 지호는 밝게 웃으며 말하더군요. 원래 한국에선 주말에 자주 등산을 한다나요? 저는 거짓말하지 말라고 지호에게 말했지만 지호는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이 안 보이냐고 말이죠. 그건 사실이었어요. 건강해 보이는 한 무리의 한국 사람들이 엄청나게 산을 오르고 있었거든요. 이게 말이 되나 싶었지만 어쩌겠어요? 여행은 가이드맘인걸요? 사실 한편으로는 이 마르고 조용한 한국 남자가 그래봐야 얼마나 등산을 잘하겠어 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지호는 체격이 크지도 않았고 평소에도 조용히 일만 하던 사람이었기에 그저 가벼운 산책 정도나 되려나 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등산을 시작하고 1시간 뒤쯤 저는 제 생각이 얼마나 틀렸는지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호가 산에 오르기 시작하자마자 날다람쥐처럼 빠르고 가벼운 걸음으로 산을 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를 따라가려고 노력했지만 몇 분도 지나지 않아 숨이 턱까지 차오르며 저는 헉헉거리고 어지러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약해 보이던 지호가 이렇게 날렵하고 빠르게 산을 오르는 모습은 가히 충격에 가까웠죠. 이 사람 뭐야?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호, 잠깐만, 너무 빨라. 저는 결국 멈춰서 헐떡이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지호는 이미 저 멀리 앞서가고 있었어요. 그 순간 갑자기 자존심이 상한 저는 그를 따라가고 싶지 않아졌습니다. 지호는 제게 괜찮냐고 물으며 되돌아 내려왔지만 저는 지호를 보고 엄지를 척 내밀며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먼저 가라. 알아서 천천히 가겠다. 라고 말이죠. 그리고는 혼자 뒤처져 느리게 산을 오르기 시작했어요. 지호는 제게 길을 잃을 거라고 했지만 저는 표지판이 있으니 전혀 문제될 게 없다고 대답했어요. 사람도 많았고요. 지호는 걱정하는 듯 보였지만 저는 고집을 부리며 그에게 먼저 가라고 등을 떠밀었습니다. 빨리빨리 가. 저는 원래 후반부에 잘 뛰는 선수라고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결국 그건 사실 큰 실수였습니다. 얼마 후 저는 그만 길을 잃고 말았어요. 지호의 말대로였죠. 지호는 이미 보이지 않았고 산은 예상보다 훨씬 복잡했습니다. 표지판은 여기저기를 헷갈리게 가리키고 있었어요. 옳은 길이 맞는지 아닌지 혼란스러워하던 차에 길을 잃으셨어요? 한 한국인 여자분이 따뜻하게 묻더군요. 서툰 영어였지만 다정했어요. 저는 당황하며 상황을 설명했죠. 온몸에 바디 랭귀지를 더해가면서 말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웃으며 저를 안심시키고 자신들과 함께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걱정 말아요. 우린 매주 오르는 산이라 길을 잘 알아요. 그렇게 말해주는 그들의 말에 저는 또 한 번 뭔가 익숙한 기분을 느낄 수 있었어요. 아, 이건 그때의 그 기분이었습니다. 지호가 포럼 장소를 섭외하던 그때 느꼈던 그 기분 말이에요. 안도감. 그들은 자신들을 아줌마, 아저씨라고 부르라고 말하며 호탕하게 웃었어요. 저는 곧잘 그들이 말하는 대로 그들을 따라 부르며 열심히 함께 산을 올라갔습니다. 나중에 알았지만 아줌마 아저씨는 나이든 여성과 남성을 부르는 귀여운 애칭이더군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아줌마, 아저씨라고 신나게 외치며 그들을 따라 올라갔답니다. 아줌마 아저씨들은 친절하고 정감 넘치게 저를 챙겨주며 제 손을 잡고 산 위로 끌어주었어요. 그들의 따뜻한 마음에 제 긴장감도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어요. 이윽고산 정상에 도착한 저는 그제서야 애타는 얼굴로 주변을 살피고 있던 지호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지호는 저를 보고는 한 걸음에 달려와선 말하더군요. 정말 미안해 라고 말이죠. 지호는 제 걱정을 많이 했다며 혹시 찾으러 내려갔다가 오히려 엇갈려 길을 잃을까봐 내려오지 못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는 제게 왜 전화를 안 받았느냐고 묻더군요. 저는 놀라서 얼른 휴대폰을 꺼내보았어요. 부재중 전화가 수없이 찍혀 있더군요. 사실 저는 이런 산에서도 휴대폰이 터질 줄 몰랐어요. 한국이 인터넷 강국이라더니 이런 산 속에서도 전화를 받을 수 있는 거였군요. 그제서야 깨달은 저는 지호를 보며 허탈한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답니다. 저희 영국에 있는 산에 오른다면 휴대폰이 한국처럼 터지는 것이 정말 희박한 일이었거든요. 지호는 저를 도와주신 아줌마 아저씨들께 감사함을 전하며 음료수를 꺼내드렸어요. 그러자 아줌마 아저씨는 오히려 가방 속에서 무한정으로 쏟아져 나오는 도시락을 꺼내 드시더군요. 그리곤 같이 먹자며 저희를 이끄셨어요. 저는 얼떨결에 그분들과 함께 산 정상에서 돗자리를 펴고 앉아 김밥과 도시락을 나누어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답니다. 영국에선 스시라고 하는데 한국에선 김밥이라고 하더군요. 근데 스시보다 김밥이 훨씬 더 맛있었어요.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먹는 김밥은 정말 꿀맛이더라고요. 제가 어느 정도 기운을 차리자 지호는 저를 데리고 바위 쪽으로 가더니 자기를 따라하라고 말했어요. 그리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야호라고 외쳤죠. 재미있는 광경이었어요. 원래 한국에선 다 이렇게 한다고 하더군요. 저는 지호를 따라 야호라고 외쳤습니다. 지호라고도 외쳤어요. 지호는 절 보며 웃음을 터뜨렸죠. 저희는 그렇게 즐거운 한때를 보냈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의 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정, 너무 좋은 말이었어요.
그렇게 며칠 뒤 드디어 한국에서 교육 포럼이 열리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며칠간의 즐거운 휴가를 즐긴 저는 포럼이 끝나면 영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에 몹시 아쉬운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런 제 마음을 알기라도 하듯 길이 미친 듯이 막히기 시작하더군요. 분명히 길이 막힐 거라며 일찍 출발하자는 지호의 말에 일찍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은 점점 촉박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발을 동동 구르며 어찌 해야 할지 애만 태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옆에 있는 지호는 휴대폰만 보고 있더군요. 이 한가함은 뭐지? 하는 마음에 뭐 하냐고 물었죠. 하지만 지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저는 답답함에 한 번 더 물었죠. 뭐 하냐니까 이제 시간 다 됐어. 그러자 지호가 바로 휴대폰 화면을 끄더니 기사에게 외쳤습니다. 여기서 내리겠다고 말이죠. 저는 어리둥절한 얼굴로 지호의 손을 잡고 택시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그리고는 순식간에 근처 지하철역으로 내려갔죠. 지호는 휴대폰으로 가장 빠른 대중교통 경로를 다 알아놨다며 막힘없이 저를 안내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대중교통 어플은 심지어 어느 칸 몇 번 위치에서 지하철을 타고 내리면 가장 빠르게 환승할 수 있는지까지 알려주더라고요. 놀라움을 다 느낄 새도 없이 저는 곧바로 포럼 장소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빨리빨리 다 놀랄 틈도 없이 빨리빨리 움직여버리는 한국인들의 움직임이란 또 다시 그의 대처 능력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답니다. 정신없었지만 한국의 놀라운 대중교통 시스템에선 소름마저 돋았죠. 그날의 포럼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특히 지호뿐만 아니라 한국 학생들이 발표하는 모습은 정말로 인상적이었어요. 밝고 총명한 검은 눈동자는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 왜 세계적으로 주목받는지 알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지호가 어떻게 저렇게 지혜롭게 자랐는지를 느낄 수 있는 자리였죠. 꿈 같던 한국에서의 모든 일정이 끝나고 저는 영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창밖으로 점점 멀어지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며 제 가슴 한편에 깊은 공허함이 밀려오더라고요. 왜일까요? 모두가 유럽 여행을 꿈꾸며 살고 저는 다시 아름다운 영국으로 돌아가는 것뿐인데도 말이죠. 이상하게도 제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 벌써부터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꿈틀대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건 다름 아닌 지호 덕분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와 함께한 시간들, 그리고 그가 보여준 따뜻한 마음씨가 제게 단순한 여행의 경험 그 이상의 것을 남겨준 것 같았습니다. 지호는 한순간도 저를 실망시키지 않았고 한국에서의 제 경험을 특별하게 만들어 주었죠.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국의 따뜻한 정, 배려심, 그리고 사람들과 나눈 교류는 마치 오래된 책의 한 페이지처럼 제 가슴에 깊이 남겨져 있었죠. 저는 눈을 감고 한국에서의 여정을 되돌려 보았습니다. 한국의 산 정상에서 만난 아줌마, 아저씨들, 그리고 함께 나눈 김밥 한 줄. 그 소박한 한 끼마저도 평생 잊을 수 없을 것만 같았어요. 따뜻한 미소, 무심한 듯 건네는 도시락의 정, 그 따스함은 영국에서 느껴본 적 없는 너무나도 깊은 인간적인 유대였거든요. 한국에서 마주한 사람들은 항상 다정했어요. 저는 언제나 환영받는다는 기분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비행기가 서서히 구름 위를 날아오르며 한국의 땅이 시야에서 사라져갔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속으로 확신했죠. 한국으로의 여정은 이걸로 끝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반드시 다시 한국으로 돌아갈 거라고 다짐했습니다. 한국에서 느낀 그 따뜻함과 정, 그 모든 것이 제 마음속에 선명히 남아 저를 다시 불러들이고 있었습니다. 지호가 열어준 한국이라는 새로운 세계, 그리고 그 속에서 제가 경험한 모든 것들이 제 삶에 깊은 울림을 남겼다고나 할까요? 다시 한국의 거리에서, 산 정상에서, 그리고 따뜻한 도시락을 함께 나누는 그 순간들을 꿈꾸며 저는 그날 밤 영국으로 돌아가는 길 내내 마음 한구석에 한국에 대한 깊은 그리움을 품었답니다. 한국, 정말 그립습니다. 반드시 한국으로 꼭 돌아갈게요. 빨리빨리 말이죠. 네, 오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신다고 하더니 정말인가 보네요. 지호 씨와의 만남이 정말 특별하게 느껴져요. 한국의 빨리 문화가 장단점이 있지만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다시 한국에 다시 놀러 오세요. 자,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그럼 저는 여우튜브 송은지였습니다. 더 재밌고 유쾌한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리고 늘 사랑합니다. 당신만의 여